오늘은 건국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라를 세우는 것을 건국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건국은 국제 외교 속에서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해방도 국제 외교 속에서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카이로 회담. 자, 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없어져 버린 나라, 망해버린 나라, 소멸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부활시키는 것처럼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 전에부터 국제 외교 속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탄생할 수 있는 그 준비가 확실하게 갖추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장 확실하게 첫 번째 나타난 바로 그 증거가 카이로 선언입니다. 이 카이로 선언은 1943년 11월 2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 그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합니다. 카이로 회담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일본이 이제는 패망한 다음에 일본이 차지하고 있던 이 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이 바로 카이로 회담의 핵심이었습니다.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이 모든 지역, 일본이 탈취해간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이냐. 여기에 우리 한국을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특별 조항이 하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 조항. 적당한 과정을 거쳐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가 되는 것을 결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 대한인민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독립적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출발된 이 외교적인 아름다운 씨앗이 자라가지고 대한민국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얄타 회담이 나옵니다. 이 얄타 회담은 1945년 2월 4일에서 11일까지 요즘 우크라이나 제일 밑에 그 흑해에 있는 반도입니다. 크림 반도. 이 안에 있는 얄타라고 하는 휴양지에서 영국과 그리고 미국과 소련 이 순회들이 모여가지고 회담을 하는데 이 얄타 회담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태평양 전쟁에 소련이 참전을 해야지 소련이 열중시하고 있으면 안 된다. 소련 너희들도 빨리 들어와라. 왜 그랬느냐 하면은 미국이 태평양 전쟁을 일본과 하면서 너무 지독한 일본이라서 피곤하기 그지없고 국민들 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빨리 전쟁 끝냈으면 좋겠다 싶고. 그런데 일본은 그 태평양 여러 섬에서 얼마나 그냥 저항을 하는지 그 미국이 그 많은 섬들 하나하나를 정복해 나가기가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소련도 참전하라. 그래서 소련 참전을 요구합니다. 그럴 때 그 소련이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만주에도 우리가 진주하고 한반도에도 우리 소련군이 진주해 들어가고 사할린 남쪽을 다 우리에게 회복하고 러일 전쟁 때 일본에게 넘겨준 것들 다 도로 회복하게 해달라. 이걸 요구합니다. 그럴 때에 영국과 미국이 그걸 허락합니다. 좋다. 그러면 그걸 허락할 테니까 참전하라. 그랬더니 스탈린이 말하기를 독일과 일본 양쪽에서 전쟁하기가 우리가 버거웠기 때문에 독일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독일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2개월 안에
우리가 참전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5년 5월 7일 날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런데 2개월 안에 참전을 안 해요. 7월 7일까지 이제 참전을 해야 그게 약속 지키는 건데 7월 7일이 돼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성공시킵니다. 이 원자폭탄 실험을 뉴멕시코 그 사막에서 성공을 시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 8월 6일 날 한 방 터뜨립니다. 무시무시하고 어마어마한 그 위력, 이걸 보고 바로 그 이튿날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련이 늦게 참전을 하게 됩니다. 한 달 늦게, 약속을 한 달 늦게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전한 이 소련군이 만주로 쳐들어 내려오고 당장에 북한 함경 북도로 상륙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될 때에 미국이 가만 보니까 아니 늦게 참전한 이 소련이 얼마나 빨리 점령하고 내려오는지, 저걸 그냥 두면은 부산 제주도까지 그냥 순식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 너희들 너무 빨리 내려오지 마, 38선까지만 내려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38선이 왜 생겼느냐, 늦게 참전한 이 소련 일주일 전쟁, 그것도 뭐 전쟁 같은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원자탄 맞고 그냥 비실비실하고 원자탄 맞고 항복하기로 내부에서는 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므로 만주에 있던 일본군이 싸울 용기를 상실해 버렸어요. 한반도를 지키고 있던 일본 군들도 용기를 다 잃어버리고 있는 상태에 썩은 나무 둥지를 톱질하듯이 그렇게 내려온 것이 소련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났을 때에 그냥 힘들이지 않고 가장 많은 이권을 차지한 나라가 소련입니다. 완전 곰 같죠. 그래서 38선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미군이 38선을 만든 것은 우리 한반도를 영구 분단하는 원형이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합니다. 그러나 이 38선을 만약에 끊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제주도까지 그냥 순식간에 소련군이 정복을 했고, 그 상태 속에서 이제는 종전이 되었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것이 미국이 38선을 긋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38선 긋지 않았으면은 그냥 제주도까지 소련이 한 입에 삼키고 절대 내놓지 않습니다. 곰이 연어를 잡아 먹다가 내놓는 거 봤습니까? 다 먹습니다. 그래서 곰 같은 저 소련이 이 한반도를 발톱으로 움켜잡았는데 내놓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38선을 딱 끊고 여기까지만 내려오라고. 그래서 또 스탈린은 체면이 있는지 뭐 힘도 안 들이고 내려오는데 제주도까지 다 먹으려니까 양심이 찔렸던지 38선에서 멈추었습니다. 저 서울 근방까지 내려왔는데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내려왔다, 그냥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38선 위로 후퇴해서 올라갔다고 하는 일화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해방되기 전에 아슬아슬한 순간 8월 14일 날 38선이 확실하게 끄어졌어요. 8월 15일 날 해방됐습니다. 해방되기 하루 전날 38선 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해방 전 국제 외교 속에 우리 한국의 운명이 이미 설계도가 그려진 것이죠. 우리를 자유롭고 독립적인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소련이 너무 급속하게 한반도를 점령하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 내려오라고 끈 38선이 지금 휴전선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우리 한국의 운명이 국제 외교 속에 이미 다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외교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해방 후에 우리나라 건국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해방 후에 건국 준비. 그래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12월 달에 소련 모스크바에서 영국과 소련과 미국 세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회의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한 5년까지 신탁 통치를 거쳐서 독립을 시키자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35년간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5년을 갖다가 우리가 신탁 통치 받는 그거 반대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게 됩니다.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그 의간에 소련은 저 북한에다가 단독 정부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탈린 지령으로 이 스탈린은 벌써 1945년 9월 20일에 특별 지령을 내립니다. 그 특별 지령이 뭐냐 하면은 북한 지역에다가 인민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것이 사실상 정부가 되게 하라고 하는 지령을 내립니다. 사진 네 번째 사진을 보면은 네 번째 사진 보였어요. 그 하나 더 전에 저기 현수막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다. 이렇게 저게 평양입니다. 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다. 이러면서 젊은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8일 날 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틀 만에 단독 정부를 수립합니다. 사진 5번째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10개 부처로 된 정부 조직을 했습니다. 10개 부처로 된 정부 조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 3월 5일 날 토지 개혁을 실시해서 무상몰수 한 푼도 주지 않고 땅을 다 빼앗았습니다. 무상분배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없던 농부들이 땅을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정말 참 신천신지 아니겠느냐. 그래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 미끼였어요. 공짜로 줬다가 조금 있다가는 싹 다 빼앗아가지고 국민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린 것이 토지개혁의 실체인 것이죠. 7월 1일 날에는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화폐개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남한하고 북한하고 사용하는 돈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럼 북한 지역에 있던 돈은 남한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그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공산주의 즉 남노당 건설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은 돈 새로 만들어서 새롭게 경제 활동하고 옛날에 쓰던 화폐는 남한에서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남한으로 내려보내 가지고 공산당 건설을 위해서 쓰게 되니 우리 남한에는 무서운 인플레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너무 넘쳐나니까. 그리고 8월 10일 날 모든 중요한 국가 산업을 국유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 그리고 모든 땅을 빼앗아내는 그 과정 속에 원래 주인이었던 또 원래 그 회사의 주인이었던 사장 이런 사람들은 친일파라고 하는 보자기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이든지 추방하든지 해버렸어요. 그러니 친일파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무조건 빼앗아내기 위한 조건으로 친일파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서 숙청해버립니다. 못 살겠다고 빼앗기고 눈물을 흘리며 남한으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나 많은 그 북한 출신 분들도 그때 대다수 남한으로 피난 내려온 분들입니다. 다 빼앗기고. 자,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이 마음에 원한이 맺혔죠. 그래 원한이 맺힌 이 사람들이 만든 단체가 서북청년단입니다. 이 서북청년단은 그냥 철저한 반공단체입니다. 왜?
북한에서 다 빼앗기고 숙청당하고 애매하게 친일파라고 하는 보자기를 덮어씌워서 추방했으니까요. 이렇게 소련에 의해서 북한 지역은 완전히 단독 정부가 수립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걸 보고 있던 이승만 박사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있다가는 안 된다. 미국이 너무 어리석게 미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도 단독 임시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저 북한을 상대해야 된다고 전라도 저 정읍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게 유명한 정읍 발언입니다. 1946년 6월 3일 그랬더니 이승만을 완전히 분리주의자라고 욕을 하고 막 달라듭니다. 그래서 백범 김구 선생과 오남 이승만 박사는 미 군정이 완전히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왜? 미국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미국 앞에 고분고분하지 않는다고 이 코쟁이들이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을 밀어제껴버리고 좌우합작 그런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운형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와 또 김규식 씨라고 하는 중간쯤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제 정부를 세워보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승만 박사는 더 이상 한국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에서 외교를 펼치게 됩니다. 이것이 1946년 12월 7일부터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 방문하고 미국에서 자기와 친한 사람들과 함께 외교를 펼치는 중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1947년 3월 12일 날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게 됩니다. 사진 6번째 보여주세요. 자, 저 사진은 파란 것은 자유민주 진영입니다. 빨간 것은 바로 공산주의 진영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체제가 온 세계를 이 두 체제로서 갈라놓습니다. 바로 그걸 가리켜서 냉전 체제라 그러는데, 미국이 가만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이 소련이 하는 짓을 보니까 좌우합작이라고 하는 정부를 만들어 놓고는 우파에 있는 인사들을 암살하든지 사고가 나서 죽게 하든지 아니면은 모욕하고 창피 주고 언론 사용해가지고 매장시켜 버립니다. 죽이든지 매장시키든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가 다 공산주의 국가로, 위성 국가로 동굴합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보고 드디어 그리스와 터키까지 공산화하려고 손을 뻗칩니다. 이럴 때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는 소련과 결별이다. 독일하고 싸울 때는 소련하고 우방이 돼가지고 동맹을 했지만 전쟁 끝나고 나니까 너무 욕심을 차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련이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동서냉전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냉전 체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한반도에 와 있는 미 군정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냉전을 선포하고 지령이 내려옵니다. 그 좌우합작하지 마. 이런 식으로 지령이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은 날개를 달고 외교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외교에 의한 건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외교를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문을 열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킨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쳐가지고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도왔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메가더 장군입니다. 이 메가더 사령관이 이승만을 아주 적극적으로 밉니다. 그래서 그때 국무장관으로 등장한 분이 마샬이라고 하는 국무장관인데, 이 사람이 바로 이 트루먼 독트린을 통해서
저 유럽에다가 마샬 정책을 통해서 달러를 퍼부어가지고 소련과 체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경제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독일도 심지어 마샬 정책으로 원조를 해줍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마샬 정책의 혜택을 입습니다. 독일이 100원을 받았다면 일본은 150원을 받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피터지게 싸웠던 독일, 태평양에서 원수로 싸웠던 그 일본에다가 돈을 막 퍼부어줍니다. 왜?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이 체제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최전선에 있는 나라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게 바로 마샬 정책입니다. 자, 바로 그럴 때에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 문제는 우리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좌우 갈등이 너무 심해. 좌익과 우익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합의가 안 됩니다. 소련은 이미 정부를 세운 거나 마찬가지고, 그러니 이것을 유엔에 넘겨서 유엔이 간섭을 하고 유엔이 총 선거를 감시하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공평한 가운데 정부를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시키게 됩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유엔 감시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그래서 그 이듬해 1948년 1월 8일 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반대합니다. 북한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소련은 이미 자기들 정부를 세워뒀기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소련이 반대하기 때문에 남한에서만 총선거를 실시해서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뽑게 됩니다. 그때 그 총선, 재헌국회라 그러죠. 사진 8번째입니다. 이 재헌국회 장면입니다. 5월 31일 날 이승만 박사가 임시 국회의장이 되고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으로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 기도로서 출발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이승만 박사가 그때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지역구가 동대문 갑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바로 이 자리가 동대문 갑이라고 하는 선거구입니다. 이 동대문 갑에서 출마해가지고 이승만 박사를 선출했습니다. 그러니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역에 우리 교회가 앉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헌법을 제정 공포를 한 재헌절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1948년 8월 15일 사진 9번째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를 하고, 저 때부터가 이제 진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 때 세워진 대한민국이 바로 한번 따라하실까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더니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기는 했는데 개떡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세웠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이때까지 1948년 8월 15일 될 때까지는 한 번도 국민이 주인 된 적이 없습니다. 왕들이 주인이죠. 왕이 주인입니다. 왕을 둘러싸고 있는 대신들의 나라입니다. 사대부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에는 일본 천황의 나라입니다. 일본 천황의 나라예요. 모든 국민들은 천황의 신하들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된 그 3년 미 군정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에도 국민이 주인은 아닙니다. 점령군과 같이 들어와서
통치하는 미군이 주인입니다. 미 군대가 주인이다 말이죠. 북한도 마찬가지죠. 소련군이 주인이지 북한 인민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1948년 8월 15일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이렇게 수립했는데, 정부 수립이 나라를 세운 겁니다. 자, 이렇게 건국을 했는데 이 나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국가, 개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가 보장된 나라, 모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장경제체제, 계급사회를 타파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평등국가, 근대화된 정치체제와 그리고 제도를 수립한 이러한 나라, 땅이 없는 농민들에게 땅을 주기 위해서 국가가 어음을 주고 땅을 사가지고 그걸 아주 헐값에 팝니다. 그러므로 농부들은 몇 년만 고생하면은 완전히 내 땅이 될 수 있도록 유상몰수, 유상분배,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줌으로써 나라가 생긴 이래, 단군 할아버지 이래로 내 이름으로 된 땅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희망이 가득 찬 나라를 만든 것이 우리나라 건국이죠.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그래서 그해 48년 12월 12일 유엔이 대한민국을 승인하게 됩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못마땅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기도 하고 좌익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제주도 4.3 폭동, 여수 순천 지역에 있던 14연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양민들이 많이 학살이 되고 죽고 이럽니다. 그럴 때 새롭게 세워진 대한민국이 이 모든 폭동으로 인해서 흔들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보안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여수 순천 지역의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고 제주도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이 모든 원인이 뭐냐? 대한민국 세웠다 이거죠. 그 대한민국 세운 것을 반대하고 대한민국 세운 것을 다 무효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폭동이 바로 그것들이죠. 그러므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웠는데 이 폭동 때문에 망할 수는 없다. 다시는 망할 수 없다. 그래서 막아내기 위해서 만든 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가 민주당이 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어요. 이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이제 울타리 싹 걷어치우겠다 그럽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왜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겠다고 합니까? 이 사람들의 뿌리가 바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뿌리가 남노당 계열의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저 북한과 연합을 하고 싶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촛불이, 태풍이 부는 저 바깥에 촛불 하나 켜놓은 것 같은 이런 위험한 지경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놓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 이것이 바로 반석이요. 반석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되어 왔는데 지금 창수가 터지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나라를 세운 건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나라가 우연히 세워진 게 아니라 철저히 국제 외교 무대에서 세워졌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모두는 이 국제 외교를 통해서 세워진 이 나라는 유엔의 자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유엔이 뭡니까? 온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협의하고 가장 공평하게 가장 정의롭게 그렇게 협의를 한 결과가 유엔 총회 결과지요. 그 유엔이 개입해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요.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온 유엔이 다 인정하기 때문에 국제 통상 외교가 활발해가지고 세계 10위권에 들어올 만큼 성공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렇게 성공한 나라를 세워지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몽땅 다 옛날에 대한민국을 반대했던 세력들인 것이죠. 그 대한민국을 반대했던 세력들이 지금 득세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진 이 국제 외교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이제는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사람들이 못나 빠져가지고 잘못 지키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석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는 나라를 세운 것과 내 자신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이와 같은 것을 겹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 건국 과정을 생각했습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주 예수의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짓게 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이 반석 위에 민주주가를 세웠사오니 다시는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 바람이 심히 불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창수가 터졌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